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는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다시 만나는 세상의 공한나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민생걱정본부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 한번 짚어보고요. 30조 추경이 뭔지, 이전에는 없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걱정본부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정확히 뭐고 왜 4번이나 거부당했고 5번 만에 됐는지,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데 왜 5번이나 거부했는지 한번 뭔 놈의 죄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간이 된다면 국정기획본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약사항들,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걱정본부 오늘 함께 나눠줄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양에서 왔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입니다. 오늘 좀 더 뭔가 영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점점 젊어지게 살아야죠. 역시 너무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에서 올라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홍보소통위원장 맡고 있는 안도영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20대인데 지금 옷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네. 만으로는 20대인데 우리 나이로 30. 네. 왜 그러세요? 만으로 지금 얘기해 저희도 한 살씩 낮으신다고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안 그래도 강조를 해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데 이제 뭐라 하냐면 장난으로 야 윤석열 끝났으면 윤석열 나이 끝났지 너 30이야. 절대 안 돼. 윤석열 씨의 유일한 업적 바로 그겁니다. 정권은 연속성이 있다. 네, 있다. 저도 만으로는 30님, 30살, 30대. 그러니까요. 지금 20대라고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꼭 유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생걱정본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SNS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경기도 성남에 140평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체인 슈퍼마켓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을 골라서 이제 담는 거예요. 약마다 또 가격표도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SNS 인증샷도 많고 매장 앞에 차량이 이제 줄 설 정도로 반응이 이제 뜨겁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기존 약국과 뭐가 다른지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직접 내가 사고 싶은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점, 그걸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어린 이제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알러지 약이나 감기약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항상 약국도 많이 가고 병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약을 전에 이제 처방을 받아서 잘 먹었어요. 효과가 좋았어. 근데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면 그 약은 없대. 그 약은 자기는 처방이 안 된대요. 근데 똑같은 성분인데 똑같은 거니까 이름만 다르고 회사만 다른 거니까 이걸 써보시래요. 근데 이제 이전 때 다른 약을 썼던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썼던 약이 잘 맞고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게 없었고 효과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우리는 이걸 씁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되고 이거 합니다. 이렇게 약간 강매당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죠. 약간 약국마다 납품된 약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딱 내가 원하는 그 약이 없는 경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창고형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의 원하는 이제 약품을 이제 살 수 있다는 점,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사실 한국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지금 이마트에서 지금 또 이런 약국을 연 거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약이 3종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일반 의약품, 그리고 의약 외품, 그리고 전문 의약품,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문 의약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창고형 약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방해서 받는 건 판매하지 않고 일반 의약품과 이제 의약 외품 이 2가지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파스, 생리대 이런 가글 이런 품목도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고형 약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도 아까 방금 우리
박 대변인 아니 우리 장 대변인 죄송합니다. 네. 장 대변인께서 장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름 확실하게 하세요. 네. 우리 장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약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갔을 때 반응이 다르고 파는 약이 달랐던 게 첫 번째가 우리 코로나19 때 타이레놀 우리 백신 접종하고 나서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리지널 타이레놀이 없으면 이제 약국에서는 그 유사한 성분입니다. 이거 드셔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뭐 이름도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 한 7, 8가지 종류 이상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또 웃긴 게 가격이 다 달라요. 성분은 똑같고 그러고 아마 한갑에 제일 작은 게 6정 정도 들었죠, 보통. 제일 작은 게. 예. 근데 가격은 다 다르대요. 성분도 똑같고 복약 양도 뭐 하루에 뭐 몇 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예, 그랬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현재도 제가 겪고 있는 게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 매번 병원에 가서 뭐 진료받고 주사 맞고 하면 내나 똑같은 성분이에요. 항상 똑같은 진통제, 뭐 소염제, 그다음에 이제 약 먹으면 위약 조금 넣어주니까 그것까지 매번 그렇게 하기 번거로워서 저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좀 사둡니다.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코가 막히거나 할 때 먹을 수 있게. 근데 제가 고정적으로 먹는 약이 있어요. 비염 약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또 마침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주변에 보면 약국이 많죠. 약국에마다 제가 이제 가보면 파는 약이 다 다르대요. A 약국에는 이 약이 있는데 B 약국에는 성분만 똑같고 색깔도 유사한 또 다른 약이 있고 가격을 물어보면 가격은 또 1,000원씩 더 싸고 비싸고 가격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면 왜 가격이 다 다를까 이런 의문에서 이제 최대한 약을 좀 싸게 그러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조금 몸 안 좋다 뭐 두통 뭐 치통 생리통 뭐 이런 거 있으면 저거 하니까 예 이제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좀 흔하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창고형 약국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고 또 사람들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미국이랑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드럭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또 판매하기도 하고 미국은 아예 그냥 대형 마트에 그러니까 완전 처방용 약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국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약들도 그냥 대형 마트에 이제 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이 똑같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의료보험 체계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을 이제 많이 좀 섭취하고 직접 이제 좀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가서 직접 치료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약에 대해서는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무조건 사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창고형 그 약국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약사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서 너무나 이제 뭐 싸다는 이유로 약들을 많이 사서 집에 쟁여두고 뭔가 이제 복약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없이 이렇게 먹었다가는 국민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창고형 약국에서도 이제 약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제 복약 지도를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당연히 오남용의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고 남용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도 뭐 충분히 뭐 약국 뺑뺑이 돌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는 이런 이제 사고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오용 같은 경우에 이게 약 중에서 같이 먹으면 좀 안 되는 성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형으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어떤 소비자가 사서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조합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복약지도를 한다고 해도 일일이 뭐 한 100개 사가는데 얘랑 안 돼요 하는 걸 일일이 찝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하나는 이제 싸고 이제 다양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 사는 거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구비를 해놓으려는 차원이지
싸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아. 이런 차원에서 약을 이렇게 막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대부분. 사실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많이 싸니까 많이 사서 많이 오늘 먹어야지. 감기 걸렸는데 뭐 오늘 좀 기분 좀 꿀꿀한데 한 10개씩 먹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런 문제는 크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약사분들의 말도 이제 뭔 말인지는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잘못 먹었다가 실제로 이제 국민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이제 직접 사람이,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직접 이제 복양 지도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됐는데, 사실 이런 어떤 복약 지도에 대해서 기존의 약국에서도 좀 아쉬움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약국마다 이제 가면 다 똑같은 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좀 필요한 약을 찾기 위해서 보통 저는 약국을 한 두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 봐요. 한 군데만 가서 사지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가격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약만 처방을 하면 되는데 한두 개씩 끼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여기 위에 이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DC라는 거를 비슷한 거를 끼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과하게 좀 처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그리고 꼭 필요한 약만 먹으면 되는데 약은 사실 가장 적게 먹으면서 가장 효과가 빠르면 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성의 이제 약국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신이 있었던 거죠. 예, 뭐 먹었는데 뭐 다 똑같은데 가격은 뭐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뭐 어디는 가니까 뭐 이거랑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먹어보니까 크게 차이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기존의 약국의 약사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쌓여서 뭐 약간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금 생기게 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이 약국에 가면 어떤 약이 얼마인지 이제 찍혀 있고 저희가 직접 이제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약을 요청하고 직접 가격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어디 가면 그 약이 싸더라 이런 게 많아서 종로 5가 이런 데 가면은 유명한 대형 약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약을 사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그 약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처방형 약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품 약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을 기반으로 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구매 경험이 사실은 이런 창고형 약국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복약지도도 요즘 약국 가면 다 약국 봉투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섭취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사님이 이제 보충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 온라인상에, 옛날에는 사실 그런 약 관련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님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 뭐 가격 약 비교하는 사이트, 뭐 약을 그냥 찍어서만 봐도 뭐 복약 정보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 이런 창고의 약국까지도 이제 통용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약사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좋은 소비자의 권익도 챙기고 국민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사실 이게 본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좀 이제 SNS에서 핫한 걸 좀 가져와 봤고, 이제 두 번째는 30조 추경 어디에 얼마나로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 이 추경에 대한 의견은 이제 여나 야나 이제 다 동일한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조 추경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조 추경안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15.2조,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5조, 세입 경정 10.3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이 평범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경기 진작과 이제 민생 안정 이렇게 두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진작에서는 이제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10.3조 뿌리겠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가장 큰 부분에서 이제 지역 화폐 발행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저도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왔지만 아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이런 곳에서는 그 크게 뭐 지역의 구분이라든지 뭐 강남구, 뭐 강동구, 뭐 이런 서울 시내 구별 안에서의 크게 이제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 양양 뭐 이런 경상남도 이런 쪽 지역에 가보면 그 내에서 소비되는 그 지역 쿠폰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도 하고요. 서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도 이제 매달 이 지역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예산의 그 편성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지역별 편차도 크고 할인율도 굉장히 저희 양양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한 10% 정도 해줬는데 저희는 얼마 전부터는 5%로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런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5%밖에 안 해줘도 금방 다 매진됩니다. 그럼 이번 추경의 규모나 어떤 이런 영역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항상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받고 이제 소비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지금 이번에 하는 추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금 이제 내수의 경기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굴러가게 해보자 하는 이제 마중물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소비를 그동안 못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소비 쿠폰뿐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채무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너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좀 돌리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진짜 지역에 가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장난 아니죠. 맞아. 가게가 텅 비었어요. 임대가 붙은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보다도 더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저는 더 점점 심하고 있다 이런 게 직접 가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진 하나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정확히 뭐냐 이거 한번 같이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은 이제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사이로 이제 각자가 이제 뭐 상위 10%인지 일반 국민인지 차상인지 기초수급자인지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지금 제공이 된다. 그리고 지급 수단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이제 화폐라든지 선불카드라든지 신용 체크카드 중에 본인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보편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선별로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선별보다는 보편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 위기라는 것은 국가 전체 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일반 국민들도 이제 최소 지급되는 이제 15만 원에 15만 원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규모가 커지는데 만약에 이게 선별로 아예 뭐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이제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별보다는 보편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우선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다 주는 것이 저는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의견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보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선별하는데 더 돈이 든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들어 있는 채로 이번에 이제 안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과 보편 지급을 약간 섞었죠. 그래서 상위 10%에게는 이제 15만 원이 끝이고 이제 그 아래로 갈수록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에 플러스 10만 받게 되고 이제 차상위 계층 이제 기초수급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더 받게 되는 이제 구조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별을 일일이 다 하면은 뭐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선별을 하긴 한 거거든요. 선별을 하긴 해서 좀 이렇게 그걸 러프하게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별과 보편을 좀 적절하게 이제 섞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효과를 낼지는 좀 해봐야 알겠지만 좀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이제 분석이 나온 것은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1%가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0.2%.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 단어를 좀 콕 집어서 말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는 한 1.8%로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토탈 1%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0.2에서 1.8로. 1.8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 자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낮은 거긴 합니다. 지금
최근 몇 년 이제 추세를 봤을 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반기에는 반등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뭐 소비 쿠폰 이런 지금 이제 추경 등등 이런 정책 효과를 조금씩 인정받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게 돈 부리는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 이제 이 정책을 한번 시행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이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정책 중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이거는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우선 고려해봄직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좀 너무 낮고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여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필요성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이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채무 조정 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좀 뭘까요? 다 뭐 채무 다 없애준다 뭐 이런 걸까요? 뭐 당연히 무조건 다 없애주는 건 말이 제 안 될 채무도 것이고 다 없애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파산하거나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일반 소비가 잘 안 되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생기는 이제 결과의 하나인 것이고,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 정부들이 이제 쭉 거쳐오면서 항상 해왔던 이제 자영업자 대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항상 이제 대출 이자 지원, 뭐 이자 세제 지원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대출 좀 더 받아서 좀 사업 잘 될 때까지, 장사 잘 될 때까지 좀 한번 좀 버텨 보시라, 약간 이런 차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못 버티고 계속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빚에 대해서 이제 좀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그럼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뭐 빚도 열심히 갚고 난 갚았는데 나는 뭐 안 어렵게 산 줄 아니라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누구는 빚 탕감해주고 나라에서 탕감해주고 뭐 나는 안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좀 빚 좀 더 내서 좀 더 버텨보시라였던 건데, 그 내수의 경기를 실패한 것은 어쨌든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지금 장기 연체 채무 사진 같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채무 조정 지원이 저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리면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분들 중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에 대해서 이제 채무 조정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이 한 이제 113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그 캠코죠. 캠코 산하에 이제 배드뱅크 같은 이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이제 이들의 이제 부실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이분이 상환 능력이 아예 없어. 이제 100% 탕감해주고, 상환 능력이 부족해. 그럼 채무를 좀 조정해서 이제 뭐 80% 최대 80%까지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장기 분할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다 뭐 없애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시 서기를 못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다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영업자 빚 상황이 정말 뭐 저런 정책이 나올 정도 지금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채무자가 이제 18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와, 거의 200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통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0.79%였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1.67% 이상으로 2배가 넘게 뛰었죠. 이제 올해도 아직까지는 뭐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 좀 난망하다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도 잘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경제 단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어찌어찌 버텨냈는데, 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나 요 주변에 보면 대학교도 있어요.
이제 대학 가고 지금 또 한창 기말고사 이제 끝나기 직전에 그 시즌 한창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야 될 시기인데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대학가에다가 또 병원은 또 의료 파업 여파 때문에 환자 수도 줄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나름 이제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그런 뭐 식당, 가게 대부분 지금 공실이고 밤에 이제 특히 이제 야근 끝나고 퇴근할 때는 그 골목을 걸어 다니다 보면 을씨년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또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가 이런 채무를 조정해주는 일이 굉장히 뭔가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사 위험하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직접 뭐 PF도 이제 뭐 조율 이렇게 사기도 하고 뭐 조율도 하면서 그 건설업을 이제 일으키는 것처럼 소상공인이라는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채무 조정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자주 있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려하는 것처럼 뭐 도덕적 해이, 뭐 형평성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았으나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큰 우리 역사에서 기억되는 외환위기 IMF 때 1997년도에 이제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개인의 빚을 굉장히 많이 이제 회수를 해주고 그걸 이제 좀 할인된 가격에 이제 사들여서 채무를 이제 다시 이제 회수를 했는데 이제 좀 싼 가격에 샀으니까 나중에 따져보니 회수율이 이제 100% 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농어촌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 농어촌 분들에 대한 채무 이제 관련 조정이 총 한 42조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다만 항상 이제 우려가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 이번에도 물론 주변에서 이제 사례들을 막 하나하나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쟤 빚내 가지고 코인 주식하다 날리는데 이번에 상감 받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는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극히 이제 소수의 사례인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영업을 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빚더미 안고 싶어서 앉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나는 빚을 안 내서 나는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빚 내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없죠. 그 힘든 굴레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극소수의 일부 이제 극단적인 좀 잘못된 사례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뭐 구멍 정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도 메워 나가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취지 그리고 지금의 방향은 정말 크게 허덕이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악성 채무 이런 오랫동안 상환을 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새 출발 기금도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 정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행에서도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제 감면이라든지 이제 장기간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옛날에는 좀 코로나를 좀 버티면 되니까 좀 이제 저리 대출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왔더니 지금도 너무 고이자, 고환율이고. 근데 심지어 지금 경기까지 안 좋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살리지 않으면 정말 사실은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재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마중물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경제를 돌리고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대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경제 성장률을 저희 마주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 좀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좀 시간은 좀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서 좀 짧게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람프 트럼프 아저씨가 바로 그냥 이란 핵시설을 미국 차원에서 공격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롯 밖으로 그냥 들어가시면서 좀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란 얘네 핵시설 없앨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거 협상해도 안 될 거였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전 세계적인 평화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 우리 국제사회가 이런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뭐 기구라든지 조약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합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뚜렷한 어떤 제재의 근거 없이 그냥 힘의 논리로 해결해 버리려고 해서 앞으로는 누가 이런 제재나 어떤 이런 걸 믿고 하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패널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이 뭐 핵무기를 뭐 만들고 있다, 뭐 우라늄을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뭐 미국 내부의 그 정보국장이었나요? 국가정보국장도 이란이 좀 핵무기를 뭐 개발하고 있다는 뭐 그런 정황은 없다. 그리고 IAEA에서도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제 직접 미국이 직접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한 거죠. 네, 개입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되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가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그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게 이제 맞는 길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거의 개인의 판단이 이거는 좀 미리 좀 조치를 해야겠는데라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타격을 하고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그게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들 자국민 이외에 그 다른 나라에 분명히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길 수 있고 뭐 건물이 파괴되고 거기에 피해가 가는 것인데 거기는 내 마음대로 피해를 줘도 된다는 것인 이야기인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맞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너무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앞으로 갈수록 모든 전 세계 상황을 그 전 세계에 던진 좀 함의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임박한 위험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임박한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대변인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그런 정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위협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지금 행정부가 직접 선제 타격을 지금 시도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유엔 안전 뭐 보장위원회 뭐 승인이라든지 뭐 원자력 기구의 어떤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합의한 내용들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험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 위험의 기준이 순전히 본인 생각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에 지금 이 이란 핵시설 폭파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요. 또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 핵시설 폭파로 인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네바 협약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까지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를 했고 또 우리가 트럼프에게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벌어질 일들 그런 우려하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선례를 지금 만드셔가지고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타격을 이렇게 빠른 시일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할 거라고는 상상은 뭐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눈 대화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차적으로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국제 규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미국이 지금 선제 공격을 이제 단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옆집에서 지금 핵실험을 제가 보기엔 이란보다 더 앞서 나간 핵 무기를 지금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위협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전략, 대응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외교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막 대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과 같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접근법이 맞는 것인가라는 뭐 고민도 들 것 같아요. 물론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이란 타격한 이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한 외신에 따르면 이제 이란에서 이제 앞으로 또 잘 공격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바꿔주겠죠. 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란에서 가장 크게 이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거의 뭐 어뢰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배가 다니기 힘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이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부분은 안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관측이 커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란이 그동안 이제 중국과 이제 걸프국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계속 쌓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덜하다는 게 저희한테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해협에서 막 배들을 부시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동에서 이제 석유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든 나라 그렇겠지만 석유라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봐도 뭐 항공업 이제 유가가 오르면 비행기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환율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도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이 폭격 이후로 지금 국내 유가가 이미 상승세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운송료가 굉장히 아마 뜰 겁니다. 그죠 물류업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 이런 석유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건설업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건설 업계가 이미 이란에 지금 진출한 분들 중에는 피신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 거기 나와야죠. 그렇죠. 그쵸. 예, 뭐 폭격의 위험도 있지만 핵 시설이 어쨌든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핵 유출에 대한 우려가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석유 그다음에 뭐 건설업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좀 앞으로 이제 이 플랜 A, B, C까지 예, 아마 짜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선제 타격을 좀 보면서 많은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어떤 패권 국가에 도전하고 싶은 나라들에게 던지는 시그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이제는 세계 정세가 굴러갈 것이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이란에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손을 뻗치는 이제 양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중동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갈등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의 전체적인 이제 나라들의 안보를 좀 위협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 번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아까 속보로 보니까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다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찰로서 다시 돌아와서 규범을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는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제 민생본부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은 이제 정치걱정본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걱정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분위기 좀 환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앞에도 걸려 있던데 자유통일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멘트가 지금 상당합니다. 멘트가 뭐냐면 국민의 진단, 뇌사판정, 국민의힘 해체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국민의힘 해체가 정답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거의 뭐 극우 내부 분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전국에 다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에게도 저희가 원래 이제 내라는 정당 해상본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입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정치걱정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이야기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3특검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던 사건과 의혹이 워낙 이제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사도 다 됐고 뭐 이래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지가 뭐 22년도 사건들도 있고 그 전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이 앞으로 특검이 진행될 때마다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사건은 좀 하나씩 좀 계속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건희 특검의 구성과 제목을 같이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시작하지만 사실 이 시도했던 거는 뭐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시도했고 4번이 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5번째 만에야 이제 탄핵 이후에야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거부를 했었던 거예요? 총 이제 16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보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금융비리나 뇌물수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는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주식 시세를 교란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서 협찬 기업 뇌물 의혹. 즉 이 협찬금이 순수하게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권력형 뇌물인지 이것을 밝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저희 지금 그 뭐야 김민석 후보자 그 프레임대로 하면 100%죠.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디올백으로 대표되는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 선물 수수, 이제 샤넬 그라프, 반클리프앤 같은 고가 브랜드 선물 수수 의혹까지 이제 금융비리 및 뇌물수수 부분에 이제 수사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이죠. 아니 근데 이게 1번부터 3번인 거잖아요. 16개 중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이 특검의 전부가 아니라 특검이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부터 3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것만 봐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건 더 있다. 남아 있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뼈아프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국정농단의 의혹도 있고요. 뭐 채용 대통령실의 뭐 인사 채용 같은 부분도 있고 이 양평 땅에 관한 문제, 이런 국가기밀의 유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선거 개입의 의혹도 있고요. 어때 공천 개입에 한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대통령실에 이제 이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영분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대통령 비서를 자기가 이제 사적으로 데리고 다닌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가장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동안 계속 말하자면 검찰이 이제 군림해 왔었죠. 그 국민의 김대식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로서 국민의 국무로서 뭐 그렇게 이제 추앙받고 있었다가 왕적지를 누리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안 아플 수가 없죠. 병원에 가는 거 이제 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제 곧 이제 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16가지 의혹들이 하나하나가 다 아프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반발을 해왔던 것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 이제 도망친 것이죠 지금. 이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이 몰려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어디를 봐도 지금 감옥 엔딩밖에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 눈앞이 깜깜하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이제 의혹으로 좀 불거지는 것이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 마약 관련돼서 연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특검 전에도 워낙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생긴 이후로 새롭게 등장하는 의혹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니까 아직도 이 16개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16개가 160개까지 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너무 사안 하나하나가 다 너무 사적 이익을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게 하나도 네? 없어요. 뭔가 어떻게 좀 그러지? 국정 운영을 하는 뭐 방향에서 뭐 이렇게 좀 잘못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좀 잘못 틀었다 이런 부분이면은 그래도 이게 정책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건 하나하나가 다 너무 뭐 명품백, 뭐 땅, 뭐 부동산 이익, 뭐 주식 너무 말하자면 짜치는 거예요. 짜치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국가의 리더십의 권력을 사용해서
디올백을 받은 거잖아요. 국가의 권력을 활용해서 샤넬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엄청 짜치는 일이죠,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물품만 받은 게 아니라 현금도 받고자 했고, 주식도 받고자 했고, 사람도 받고자 했고, 이런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권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지? 정말 다시 한번 과거의 정말 국민들의 삶을 좀 타임머신으로 돌려서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의혹이 가장 좀 마음에 걸리세요?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좀 저는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경남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김건희 씨의 의혹 중에 하나가 그 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때 명태균 사건. 예, 창원시 의창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나와서 당선이 됐죠. 전 의원이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아무래도 또 제가 초중고를 다 나온 곳이 창원시 의창구이기 때문에 더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그 배경 그 역시도 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내용들이 다 정말 짜치는 게 무슨 말이면 옛날에 어떤 정치인들의 사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뭔가 이런 음모를 꾸미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핸드폰 파시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적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팔던 사람이 어떤 뭔가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품고 막 사람을 소개시키고 우리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국회의원 자리를 막 그냥 뭐 뚝딱 무슨 뭐 시장에서 무슨 뭐 팔고 사듯이 그냥 막 거래를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 관련해서 그런 무속과 신앙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실 특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현수막에 자유통일당에서 국민의힘 해체하라. 네. 이게 뇌사 판정.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그 순조로도 떨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지키려고 이거 부단히 애를 썼습니까? 같이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도 뭐 크게 선도 긋지도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빠져서 헤어져거리고 있는데 딱 그 수준밖에 안 돼 있고 거기서 지금 뭐 나올 생각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딱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아니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이제 원내 대표들과 이제 만났지만 이런 걸 보면 이런 16개나 되는 김건희를 비호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당이라면 여기 같이 껴가지고 좀 해산도 같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이제 요즘 것들의 나라고 좀 진행할 때 김건희 특검 얘기만큼은 꼭 하나씩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 같이 짚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뭐냐면 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막 냈잖아요. 선거 기간에 그것을 국정 과제로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공약을 과제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이 업무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것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행정부가 딱 수행할 수 있도록 와가지고 제대로 공약이 뭔지도 보고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고나 뭐 국정 철학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거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4.5일제 진짜로 되냐 안 되냐 뭐 이것이 관심인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논의 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4.5일제 48시간제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5일제랑 48시간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유연 근무 형태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사정에 따라서 뭐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어떤 날은 좀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유연 근무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분야에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이제 제도화해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일하는 시간이 줄고 그러면 거기 그만큼 이제 노동 이제 산출되는 결과물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거에다가 이제 그러면
적게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자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유연근무 시대 제도가 이제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그 4.5일제를 이제 추진하면서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공짜 노동 없애자. 이제 말하자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시간 채우고 가면 월급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효율화하자. 말하자면 효율화하자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줄어드는 노동의 시간에 혹시 공백이 생긴다면 그 부분들은 또 새로운 노동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해서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게 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 이제 하나의 이제 해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야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같이 저희 지금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공약을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을 때는 뭐 주 4.5일제 그럼 뭐 되자마자 시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갈 겁니다. 요 정도 이제 얘기였는데요. 이제 그런 단축 로드맵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1단계, 2026년에 2단계, 2027년 이후부터 좀 뭔가 이 사회적 이제 대화를 통해서 주전 4.5일제를 좀 도입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4.5일제라는 얘기로 표현됐지만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노동 질을 높일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1단계에서 좀 주목해 볼 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퇴근했으면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입법으로 이제 법적으로 좀 보장해주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말씀해주신 어떤 시차 출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의 어떤 규칙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회사는 하고 아닌 회사는 안 하고 이런 어떤 수준이었는데 시차 출근이라든지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다양해진 환경들을 법적으로 뭔가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좀 하고 이후에는 뭐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어떤 근로효율이죠. 근로효율 관련된 것들을 추진한 다음에 2027년부터는 좀 뭔가 진짜 본격적으로 좀 4.5일제를 가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로드맵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런 로드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이 4.5일제의 도입을 놓고 제가 이제 해본 생각이 사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뭐 이제 지금 뭐 뉴스에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는 뭐 금요일 저녁을 뭐 보장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월화수목은 일하고 금요일은 뭐 반나절 정도 일하고 일찍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워라밸을 즐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혹서기 혹한기 때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마 때는 뭐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는 빗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햇볕 쨍쨍한 매우 더운 날에는 그 햇빛 이제 다 받아가면서 따가움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비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조금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도 보호하고 또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차 출퇴근 또는 뭐 재택근무처럼 근로의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게 저는 당장에 실현되기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도 이제 이견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또 4.5일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근로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일부나마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 나간다는데 좀 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4.5일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앞에 있던 3년 너무 힘들고 시끄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많았는데 정말 대선 한번 치렀을 뿐인데 공짜 노동 근절, 휴식 있는 삶, 4.5일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삶에 대해서 좀 긍정하게 되는 효과도 확실히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정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정부가 감당할 것은 감당해서 좀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좀 그런 노동 환경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이나 뚝딱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가 나라 걱정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지금 4.5일제여서 퍼뜩 드는 생각이 저 같은
이제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4.5일대가 다 무슨 소리냐.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네. 오늘도 이렇게 금방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치른 지 고작 3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고민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건희 씨 우선 이런 정말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정말 이제 나라 걱정, 나라가 어떻게 잘 굴러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 하찮은 것에서 나라 걱정으로 전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상쾌해요. 원래라면 알람 소리 듣고 또 출근해야 되네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새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뭐 쉼없이 지금 국무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상쾌하고.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도 느꼈지만 뭐 물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내수 경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브레인스토밍 또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의 삶을 조금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영광이고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지난 3년이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지난 3주 너무나 알찼다. 앞으로 있을 5년 너무나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라 걱정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과도 계속 같이 나라 걱정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